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원소들의 주기성, 그 중에서 원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물질들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원소의 원소 기호, 그리고 얘네들이 이름이 뭔지, 그리고 이 원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좋겠네요. 자, 여기 6가지 원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은 자, 여기 헬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 HE라고 적혀 있는 게 원소 기호죠. 자, 여기서 원소 기호를 쓸 때는 이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꼭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헬륨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원소의 이름이죠. 원소 기호, 원소 이름.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그림에 풍선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헬륨 풍선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 같은 데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사람이 후후 불어가지고 만든 풍선은 그냥 깔아앉죠. 근데 이제 헬륨 풍선을 이 헬륨 풍선인 경우에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요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일단 여기 기체라고 돼 있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항상 기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생략돼 있지만, 자, 25도씨 1기압일 때의 물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헬륨은 색깔이 없어요. 무색이에요. 무색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이랑 똑같이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원소는 구리예요. 우리가 구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구리는 여기는 구리선인 거죠. 구리전선. 구리전선이다. 자, 전선으로 쓰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리는 우리가 고체로 존재하게 되고 특징이 붉은색을 띠는 금속이에요. 금속 중에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지금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얘가 나와 있네요. 구리는 붉은색, 금은 노란색. 다른 금속들은 대부분 색깔이 은백색을 띠고 있어요. 철이랑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근데 구리와 금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색깔이 특징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구리는 CU 이렇게 씁니다. 편의점 이름은 아니고 CU 이렇게 쓰고요. 이름은 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원소는 산소예요. 산소를 모르면 안 되겠죠. 산소는 O를 쓰고요. 이름은 산소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산소를 고압으로 안에 넣어 놓은 그런 산소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고요. 역시 색깔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원소는 황이에요. 황은 원소 기호가 S예요. S. 황. 근데 여기서 황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색깔이 보여집니다. 황은 누를 황자를 쓰는 거고요. 색깔이 노랗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이에요. 노란색. 고체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금은 우리가 금은 잘 아는데 이걸 원소 기호로 쓰라면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AU라고 씁니다. AU. 고체고요. 색깔이 약간 노란색인 건 이야기했습니다.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철. 자, 철 원소 기호로 쓸 수 있나요? Fe.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체고요.
전기가 아주 잘 통하죠.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활동을 하나 볼까요? 위 자료를 보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원소들을 분류해 보자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거냐? 자, 25도씨 일기압에서 기체인 것은 하고 고체인 것은, 자, 요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 전기가 잘 통하냐 하는 것을 전기전도성이라고 해요. 전기가 통하는 성질,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이 있다, 없다. 자, 요렇게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잠깐 멈추고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자, 분류가 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인 것은 지금 여기에서 헬륨, 그리고 산소, 이렇게 두 가지만 있네요. 고체는 지금 구리, 황, 금, 철. 자, 이렇게 있고요. 전기전도성이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게 있냐? 구리, 금, 철. 이렇게 있고, 전기전도성이 없는 것은 헬륨, 산소, 황.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속과 비금속으로 한번 분류해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금속, 비금속은 뭘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금속, 비금속은 사실 이 전기전도성으로 웬만하면 전기전도성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전도성이 있는 고체 물질, 구리, 금, 철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고요. 그리고 이 전기전도성이 없는 물질들은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원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많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우리 주변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머나먼 공간이지만 우주를 먼저 살펴봅시다.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원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배웠죠? 수소와 헬륨입니다. 자, 원소 기호를 우리가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H고요. 헬륨 HE 이렇게 쓰죠. 한번 따라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대기, 우리 공기 중에는 주로 질소는 N이에요. N. 질소, 그 다음에 산소는 O 앞에서 나왔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 지각에는 대표적으로 산소와 규소입니다. 산소는 방금 했죠. O고요. 규소는 Si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원소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다인데요. 바다는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 산소와 수소.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물은 H2O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몸. 사람 몸 안에는 사실 원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그 다음에 칼슘, 인은 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칼슘은 CA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도심의 자동차 및 도심의 건물, 자동차, 가로등, 도로 뭐 이런 데는 구리, 철, 마그네슘 Mg예요. 알루미늄 Al, 규소 Si, 탄소 C 이런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세상을 이루는 것들은 다양한 원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한 가지 조금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종류가 아니고요. 그냥 118종류예요. 118종류. 요렇게 여러분들이 고쳐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밑에 지금 그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지금 그림 속에 막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원소들이 그냥 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디에 있는 원소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산소가 나와 있는 것은 산소는 어디? 대기 중에 있는 산소예요. 대기. 질소도 역시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가로등 여기 막대기에 철이 있는 거죠. 가로등. 그다음에 여기 있는 철은 뭐 건물에 여기 있는 지붕 부분인 것 같아요. 건물에 철이 빠질 수가 없겠고요. 규소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데 지금 뭘 가리키고 있냐면 유리창을 가리키고 있어요. 유리의 성분이 규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은 지금 여기에 딱 요 자리가 창틀에 해당하죠. 창틀. 우리 샤시라고 하는 거. 알루미늄 샤시라고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건물에 철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중에 지금 안 한 게 있는데, 아르곤은 위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요것도 역시 대기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원소가 아르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조금 내려가 볼까요? 자, 이 탄소는 나무의 대부분은 탄소라고 할 수 있죠. 탄소. 마그네슘도 이 나무에 들어있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특별히 여기 따로 있는 것이 요게 엽록소 안에 들어있는 원소예요. 마그네슘이. 요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수소, 산소, 칼슘, 이는 다 사람 안에 들어있는 사람 몸. 아까 있었죠? 사람. 칼슘은 특히 뼈가 되겠네요. 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철. 여기도 질소랑 탄소도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 마그네슘도 자동차네요. 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 구리, 이거는 이제 건물 안에 있는 건물 인테리어용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은 지금 여기에 자동차에 여기 있는 휠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밑에 이 아스팔트에 탄소 이렇게 들어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이루는 원소들이 다양한데,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분류하려고 해요. 자, 앞에서 분류하는 거 6가지 원소 분류하는 게 나왔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보고 싶은 거죠. 자,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보려고 할 때 일단 여러분들 반에 지금 몇 명쯤 있나요? 20명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20명쯤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명단을 담임 선생님이 딱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이 20명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일단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일단은 구분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이름 순서대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해서 번호를 부여하게 되죠. 자, 이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을 뭐 누구 한 명 빠뜨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관리한다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일들을 쉽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싶어 했어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초기의 시기는 다 빼고 제일 중요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냐?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 러시아의 과학자고요. 멘델레예프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멘델레예프는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을 상대적 질량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자, 우리 이 지금 30페이지, 31페이지 걸쳐가지고 아주 커다랗게 나와 있는 바로 요게 이제 주기율표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일단 이름이 주기율표에서 자, 주기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치과를 주기적으로 다니는 사람 있나요? 자, 치과를 주기적으로 다닌다. 자, 여기서 주기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 약간 느낌적으로 알고 있겠죠? 자, 주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안 적어놔도 괜찮아요. 같은 성질의 현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자, 치과를 주기적으로 다닌다는, 내가 올 봄에 치과를 갔다. 작년 봄에도 치과를 갔다. 재작년 봄에도 치과를 갔다. 뭐 봄마다 내가 치과를 가네. 치과를 주기적으로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물리에서 우리가 파동에서 주기가 나와요. 자, 파동을 한번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물결 치는 것이 파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나요? 마루라고 하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주기. 자, 그래서 요것도 사실 이 사전적인 의미랑 비슷하죠. 같은 마루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마루가 다음 마루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멘델레예프가 그 당시에 발견됐던 원소들을 어떤 원소들이 있었느냐면 63가지가 있었다 했잖아요. 자, 그걸 일단 한번 대충 몇 개만 써봅시다. 자, 수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의 상대적 질량을 이건 1, 7, 9, 11, 12, 14, 16, 19, 23, 24, 27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적 질량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이제 멘델레예프가 발견을 하게 됐냐면, 자, 이게 리튬하고 이 나트륨하고는 원래 비슷한 녀석이에요. 비슷한 녀석이었어. 그런데 베릴륨하고 마그네슘하고도 비슷한 녀석이라는 거죠. 붕소하고 알루미늄도 비슷한 녀석인 거예요. 아, 이게 비슷한 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그때 당시 발견됐던 63종의 원소들을 가지고 요렇게
주기율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최초의 주기율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자, 방금 했었던 리튬하고 나트륨하고를 이렇게 같은 가로줄로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베릴륨, 마그네슘 비슷하댔죠? 요걸 같은 가로줄로. 붕소, 알루미늄 같은 가로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1, 7, 9, 11, 12, 14, 16, 19, 23, 24, 27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상대적 질량이 크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가로줄 오도록 이런 식으로 맞춰 놓은 게 최초의 주기율표입니다. 자, 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이 멘델레예프가 만들었는데 이게 뭐 대단한 업적으로 보이나요? 자, 근데 여기서 멘델레예프를 아주 스타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천재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여기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물음표 돼 있는 게 있어요. 물음표. 그때 당시 이게 여기에 지금 원소가 있는 거 물음표 빼고 세보면 63개예요. 그럼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그 63개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당시에 발견되지 없는 거라는 얘기. 없는 거. 세상에 없는 거였는데 물음표라고 표시해 놓고 여기다가 뭐를 적어 놨어요. 상대적 질량을. 그러면 이건 뭐냐?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원소예요.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를 비워두고 새로운 원소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마치 예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알루미늄 다음에 갈륨 Ga 그 다음에 여기 규소 다음에 저마늄 이런 원소들이 나중에 발견되면서 우와 이거 멘델레예프 예측한 대로 뭔가 있긴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스타가 됐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주기율표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멘델레예프는 엄청난 업적이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멘델레예프는 자, 멘델레예프가 1906년에 노벨상을 추천받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여담이니까 안 적어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는데 당시에 그 플로린을 분리했던 앙리모아상이라는 사람한테 약간 밀렸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결국 못 받았어요. 왜냐면 노벨상은 한 번 추천되면 그 다음에 또 추천은 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노벨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아까 여기에 보였던 이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율표랑 조금 달라요. 자, 이 멘델레예프 엄청난 업적이 있지만 사실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자, 이렇게 상대적 질량 순서대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몇몇 원소들이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거를 잘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요거 하나 볼까요? 자, 여기 니켈이 있고 여기에 코발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똑같이 59 상대적 질량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니켈이면 니켈, 코발트면 코발트, 니켈과 코발트는 엄연히 다른 원소거든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두 개가 동시에 차지하는 이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헬륨, 아르곤 이런 원소들이 빠져 있어요. 당시에는 아직 발견이 안 됐는데 사실 그런 거를 넣다 보면 더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 멘델레예프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덜 유명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즐리는 영국 과학자예요. 영국 과학자고, 이 모즐리가 어떻게 이 주기율표를 바꿨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원자 번호는 사실 양성자수랑 같은 거예요. 양성자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후에 이 원자 번호 순대로 이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우리는 이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즐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요? 그냥 요렇게만 보면 모즐리는 뭐 맨델레이프가 다 만들어 놓은 걸 살짝 비틀었네. 원자 번호 순서대로만 그냥 배열했네. 요렇게만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사실은 이 모즐리가 이 양성자수를 이 X선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양성자수를 발견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거에 따라서 맞춰보니까 이 앞에 맨델레예프의 주기율표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러한 업적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 사람이 25살에 이러한 업적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아주 유명한 러더퍼드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업적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거의 뭐 노벨상 으로 25살인데 이 사람은 이제 노벨상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완전 천재예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냐? 이 사람이 이 모즐리가 제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7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돌아가신 분에게는 노벨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모즐리도 역시 노벨상을 못 받은 비운의 과학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